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지만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사연을 쓰게 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연휴, 오랜만에 혼자 계신 어머니를 뵈려고 친정에 갔을 때였어요.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는 사연 라디오가 생소한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뭘 듣고 있는 거니? 아,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건데 사람들이 사연을 써서 보내면 그걸 대신 읽어주는 거야. 그래? 사람들이 좋아해? 남의 사연인데. 그럼 재밌잖아. 얼마나 드라마틱한 사연들이 많은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이야기도 사람들이 좋아할까? 저는 선뜻 당연하지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저의 인생이나 어머니의 인생이 딱히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저 다들 우리처럼 살고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어머니와 저의 인생을 평범하다는 틀 속에 가둬두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어머니에게 당연히 엄마 이야기도 좋아하지. 엄마 같은 인생이 또 어디 있다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후 설거지를 마친 저는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꽤 길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엄마는 엄마의 얘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거지? 응. 그런데 내가 글재주가 없어서. 그게 무슨 걱정이야. 나한테 부탁하면 되지. 내가 기깔나게 써서 보내볼게. 걱정 말라는 저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의 입에서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에서 힘을 얻은 저는 그날 어머니와 오랜 시간 동안 나누었던 이야기, 그리고 저희 가족이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사연으로 정리하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대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형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늦둥이었죠. 어머니가 늦게 결혼을 하신 거냐고 물으신다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3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어요. 지금도 37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데 과거에는 더 심했죠. 어머니는 주변의 걱정스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저를 낳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당시 아버지의 나이는 40세, 어머니는 37세였기 때문에 저는 늦둥이 딸로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저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은 지금의 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밝고 구김살 없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인꼬 부부셨죠. 그런데 이런 저희 집안에도 묘하게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시기가 되면 부모님은 말수도 적어지시고 저를 친척집에 맡긴 채 어딘가를 다녀오기도 하셨어요. 어디를 가는 거냐는 저의 질문에 어머니는 그저 약속이 있다는 말만 하실 뿐 그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있던 어두운 그늘의 실체를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픔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3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낳았다는 것만 알았을 뿐 대체 왜 37살까지 아이를 낳지 않았는지, 아니 왜 아이를 낳지 못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춘기의 치기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왜 어머니와 다투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별것도 아닌 걸로 격분했다는 것은 기억납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37살이 될 때까지 안 낳았던 거면 자식 낳을 생각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럴 거면 그냥 쭉 낳지 말지. 왜 나를 낳았냐고. 나 같은 자식 낳지 않았으면 엄마도 속상할 일 없었던 거 아니야. 앞뒤 맥락도 없고 그저 악에 바친 소리였을 뿐인 저의 말은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어머니의 눈동자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후회했어요.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죠. 어머니는 버릇없고 예의 없는 저의 말에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그저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신 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연아, 잠깐 아빠랑 나갔다 오자. 저와 어머니가 어떤 트러블이 있어도 개입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자 나는 죽었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날 각오를 하고 아버지와 집을 나온 저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집 근처 개천으로 향했습니다. 개천에 도착하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산책을 하는 사람, 가벼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표정으로 개천 옆 산책로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가장 불편해 보이는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표정으로 아버지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차 트렁크에서 돗자리를 가지고 오시더니 자리를 만들어 앉으셨고 자신의 옆자리를 툭툭 치며 저에게도 자리를 권하셨어요. 어정쩡하게 아버지의 옆에 앉은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거 알지? 아버지의 낮은 음성은 저의 양심을 쿡쿡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엄마 엄청 상처받았을 텐데 사과할 거야? 분명히 제 양심은 이미 수차례 찔렸는데도 사과할 거냐는 물음에는 대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아버지는 수연이가 먼저 사과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음성은 꽤나 단호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안 물어보고 바로 엄마 편부터 들어? 괜스레 또 한 번 섭섭해진 저는 아버지에게 틱틱거리며 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도 엄마가 먼저 너를 속상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빠는 수연이한테 사과하라고 했을 거야. 아버지는 한 번도 무조건 엄마 편을 들거나 무조건 제 편을 들은 적이 없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단호한 대답은 저에게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제가 아무 말을 못하자 아버지는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랑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이 이야기를 너한테 말하는 게 맞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지. 어렵사리 오늘 땐 아버지 앞으로는 산책하는 노부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일찍 결혼했어. 아빠가 엄마보다 3살이나 많기도 했고 엄마가 얼마나 예쁘던지 하루빨리 안 데려가고는 못 견디겠더라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랑 고백에 낯 간지러워진 사춘기 시절의 저는 괜히 인상을 찌푸리며 아버지를 쳐다보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제가 재미있다는 듯 웃으시고는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아빠는 엄마랑 같이 살면서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자식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때부터 엄마랑 아빠는 아이를 낳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두 사람 다 아직 젊고 건강한데 아이가 안 들어서서 이상한 마음에 병원도 다녔지. 지금이야 아버지의 이야기가 다 이해되지만 당시에 저는 아버지의 말을 전부 이해하진 못했어요. 제가 이해한 것은 그저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가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정도였죠. 병원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갖기 힘든 몸이라고 했어. 그런데 나를 낳았잖아. 병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노력도 많이 했지. 아이를 낳는데 치료도 받고 그래야 돼?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닌데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뭐야. 이 이야기를 끝으로 아버지는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계속된 침묵이 조금은 지루해졌을 때 아버지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노력이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건지 아이가 찾아왔어. 그때 엄마 나이가 28이었나? 28?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37살이었을 때 태어났는데 엄마가 28살 때 아이를 가졌다면 제게 연상의 형제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뭔가 이상하지? 응, 나는 엄마가 37살 때 태어났는데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 그런데 그 건강했던 아이가 100일도 못 넘기고 하늘나라로 가더라.
이 말을 하는 아버지의 눈은 정말 슬퍼 보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힘들어했어. 귀하게 얻은 자식이기도 했고 산모가 몸을 다 회복하기도 전에 아이 장례를 치렀어야 했으니까. 어머니가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의 얼굴도 만만치 않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안 힘들었고? 아빠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힘들었던 엄마를 곁에서 지켜보는 거였어. 엄마는 정말 밝고 환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웃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삼켰으니까. 엄마가 그랬다고? 상상도 안 돼. 이쯤 이야기를 하니 왜 아버지가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을 한 아버지에게 캐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니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사실 그 아이 이전에 엄마 아빠한테 한번 아이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세상 빛도 못 보고 하늘나라로 갔지. 네, 부모님은 유산의 아픔도 겪으셨던 것이었어요. 뱃속에서 아이를 잃었던 경험, 그리고 낳은 아이를 잃은 경험은 네 엄마를 무너지게 하기 충분했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밝고 활기찬 분이셨거든요. 그날 저는 어머니의 활기찬 모습이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기운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다고 했어요. 택시 일을 하시는 아버지는 평일엔 차로 택시를 하시고 주말이 되면 작은 택시에 이런저런 짐을 우겨넣고 어머니와 캠핑을 가셨다고 했죠. 부둣가에 차를 대놓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가끔은 인적 드문 산속에 가서 모닥불을 떼며 주말을 보내셨다고 해요. 처음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셨기 때문에 그저 인형처럼 아버지를 따라다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은 가서 고기 잡아 구워 먹을까? 그럴 거면 석쇠를 가져가야 하는데 당신이 사올래? 라고 말을 하는 등 능동적으로 여행을 준비하셨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기쁘게 여행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함께 놀러 나온 다른 가족들을 볼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신나게 놀러 나가서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화목한 다른 가족들을 보며 부러운 눈망울을 보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애써 모른 척 하셨지만 결코 그 모습을 잊을 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고 해요. 거의 10년 동안 이어졌던 슬픔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엄마는 괜찮은 거야? 제 질문에 아버지는 한 차례 숨을 고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엄마는 괜찮지 않아. 아마 엄마는 계속 괜찮지 않을 거야. 수연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 알 수 있겠지. 아이를 잃은 부모는 절대 괜찮을 수가 없어. 아버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10대 시절에는 아버지의 말이 전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 엄마가 된 지금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아 보였던 것일 뿐 결코 괜찮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아빠는 수연이가 엄마한테 사과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안 괜찮거든. 나를 왜 낳았냐는 말은 엄마한테 큰 상처가 됐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엄마는 그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고 그 결과로 수연이를 낳았어. 그리고 수연이 덕분에 행복해했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엄마에게 사과하겠다고 아버지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괜히 미안해진 저는 엉엉 울며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울어야 될 사람은 어머니였는데 제가 울고 만 것이죠. 이날 이후
가족을 대하는 저의 태도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특히 매주 주말마다 여행을 가는 가족 행사에 귀찮음을 느끼고 있던 제가 먼저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어요. 주말이 되면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택시에 짐을 이것저것 싣고 떠났습니다. 서해안에 가서 조개를 잡기도 하고 노을 지는 모습을 보며 사이다 잔을 기울이기도 했죠. 한 번은 아버지가 못 보던 기타를 챙겨 오셨길래 아빠, 기타도 칠 줄 알아? 라며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Take Me Home Country Road라는 팝송밖에 모르셨어요. 그것도 West Virginia 라는 구간만 연주할 수 있으셨죠. 구간 반복을 켜놓은 것처럼 후렴만 줄기차게 부르는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와 깔깔거리며 웃었던 기억은 여전히 따스한 장면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라는 특성상 차를 주기적으로 바꾸셨어요. 영업만 해도 키로수가 훌쩍 뛰는데 매주마다 여행을 다녔으니 차 교환 시기가 더 앞당겨지곤 했죠. 차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다는 어머니와 저의 염려에도 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택시에 영업 안함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놀러가는 그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행을 가서 행복해 하시는 만큼 저도 행복했습니다. 특히 여행하는 동안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갓 20살이 돼서 한국에 혼자 놀러온 제일교포 언니,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전국 일주 중인 부부들, 방학 기간에는 무전여행을 하는 제 또래 친구들도 만났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형제의 부재를 느끼지 않으며 자랐습니다. 보통 외동들은 외로운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없었죠.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잘 가라고 배웅하는 순간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저는 최고의 적응력과 친화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유산이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노라면 부모님은 조용히 사라지셔서 데이트를 즐기곤 하셨어요. 이런 특별한 가족여행은 제가 직장을 얻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자 매주 주말마다 시간을 내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죠. 이후에는 부모님 두 분만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부모님과의 추억은 어느덧 기억 저편으로 넘어갔고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따금씩 부모님을 뵈러 가서 그때 네가 이랬던 거 기억나니? 라는 질문을 들으면 아, 맞다. 그런 일도 있었네. 라고 대답할 정도였죠. 그렇게 세월의 무색함에 익숙해져 갈 때쯤 어느 날 아침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일어날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들이 깰까 조용히 여보세요? 라고 말을 하려는데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렇게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라는 말을 속으로 수십 번 되뇌인 뒤에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겨우 세 글자였지만 이 말을 뱉기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지병도 없으셨어요. 그 연세 되시도록 혈압도 정상에 당뇨 같은 질병도 없으셨죠. 그런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서 어머니에게로 가니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버지의 사망 처리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의연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혹시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지병이라도 있었던 건지 여쭤보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내 아버지 건강한 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무슨 그냥 어젯밤에 뭔가 이상하다 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새벽 아버지는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목욕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저 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목욕을 하나 라고 생각하시며 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보셨다고 하죠.
아침 일찍 나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에도 시간이 애매했다고 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어머니는 욕실로 따라 들어가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리고 생전 해본 적 없는 목욕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목욕을 하는 동안 말 한마디 없으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어디 나가? 라고 질문해도 대답 한 번 없으셨다고 하죠. 괜스레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는 몇 번이나 질문을 거듭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를 침대로 모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눕기 전 침대의 모든 이불을 재정돈하고 조심스럽게 이부자리에 누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잠에 드시기 전 어머니를 보시고는 씩 웃으셨다고 하죠. 아무렇지 않게 잠에 든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는 늙어서 목류병이라도 걸린 건가? 이러다면 병원이라도 가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겨우 잠에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의외로 마음이 평온했다고 하세요. 아마 그날 새벽 아버지의 미소를 보았기 때문이겠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눈물을 흘리는 저에게 갑자기 떠난 건 괘씸하지만 아프지 않고 그렇게 잠자다 떠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네 아버지다운 마지막이었어. 박상철다운 마지막.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어머니와 끊임없이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 의외로 부모님의 첫 만남 이야기도 모르더군요. 연애 이야기도 당연히 몰랐죠. 두 분은 선자리에서 처음 만나셨다고 합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은 책에서나 나오는 말인 줄 알았지.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어. 어머니는 소설을 좋아하고 운명을 꿈꾸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녀 감성의 주인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눈앞에 나타난 아버지는 낭만가 그 자체였죠. 내가 네 아버지를 만났을 시기는 낭만에 죽고 낭만에 살던 시기였어. 네 아버지는 시대를 참 잘 타고 태어난 사람이었지. 어느 가을에 어머니를 처음 만난 아버지는 떨어지는 낙엽을 낚아채고는 그 위에 편지를 써주셨다고 합니다. 낭만가라는 타이틀답게 낙엽 위에는 한자가 써져 있었죠. 한문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그날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곧장 그 뜻을 해석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어? 탐화봉접.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다닌다는 뜻이더라. 탐화봉접은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워하며 찾아가는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였어요. 그것도 첫 만남 때 말이죠. 그런데 아빠가 한자를 잘 알았나? 제 질문에 어머니는 깔깔거리며 웃으셨어요. 네 아버지가? 전혀. 그 양반은 그 한자밖에 몰랐어. 나는 또 그거에 혹해가지고 만났지 뭐야. 완전 사기 결혼이었지. 그래서 아빠가 한자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 알고 실망했어? 속았다고 생각했어? 제 질문은 다분히 웃음기가 있는 내용이었지만 어머니는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니, 엄마는 네 아버지랑 결혼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 낙엽 편지 이후에 한문으로 된 편지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네 아버지는 여전히 낭만가였어. 늘 낭만을 꿈꿨던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었지. 조문객들이 다녀간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제 남편은 피곤한 몸을 쉬고자 쪽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런 장례식장의 모습을 둘러보며 회상에 잠긴 듯 했어요. 네 아버지는, 아니, 내 남편은 완벽하진 않았어. 늘 허술했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허술한 면이 많으셨어요. 당연히 알지. 밖에서 숯불에 고기 구워 먹는다고 해놓고 고기를 빼먹은 적도 있고 이런 얘기는 하다 보면 밤새지. 어머니는 저의 이런 말에 씩 웃으며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치?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한 번도 미워 보이지 않더라. 실수해놓고 허허 웃으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게 밉지 않았어. 버너를 안 챙겨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웠는데 불 조절을 못해서 냄비를 홀라당 태워버린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도 즐겁기만 하더라고. 어떻게 그래? 나는 김서방이 그러면 짜증부터 날 것 같은데.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는 낭만 있잖아. 둘이 진짜 잘 만났네. 낭만가 아버지와 낭만을 쫓아 살던 어머니, 두 분은 환상의 짝꿍이셨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물건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가 생전에 입으시던 옷을 모아서 태우고 사진들을 정리하는 게 전부였죠. 모든 유품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차고에 놓인 아버지의 오래된 차가 보였습니다. 가장 처음 아버지가 모셨던 택시였어요. 엄마, 저거는 정리 안 해도 되나? 아빠가 관리했을 때는 그렇다 쳐도 이제 관리 안 하면 금방 못 쓰게 될 텐데. 저의 권유를 듣는 어머니의 시선은 아버지의 낡은 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지으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은가 봐. 나중이 되면 정리할게. 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셨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낭만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직은 어머니에게 깊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추억할 만한 것 하나쯤은 남겨두어도 되겠다는 생각에 잠시 들어올렸던 아버지의 차키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후에는 가끔 어머니 댁으로 향해 아버지의 차를 세차하곤 했어요. 차량 정기검진도 함께 받으러 가곤 했죠. 어머니가 직접 운전을 해서 카센터로 가셨을 때였어요. 정비를 다 마친 후 정비소 직원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차에 치명적인 결함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저를 부른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시죠? 어머님 연세요? 올해로 7순이 넘으셨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는데 요즘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으셔서요. 차량이 노후되고 옛날 차량이라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은데 사고까지 나면 어떻게 하나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 큰 사고를 내는 경우를 봤으면서도 우리 엄마는 괜찮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령이 되면 운전을 하다 생기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즉, 피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피할 수 없어서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의 차를 빼앗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기에 저는 정비소 직원분께 어머니께 잘 말씀드리겠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운전석으로 향하셨지만 저의 제지에 발걸음이 막히셨어요. 왜 그래? 엄마가 운전할게. 아니야, 엄마는 옆자리에서 좀 쉬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에게 진지하게 운전을 이제 안 하시는 건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스러운 듯한 모습이셨지만 이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운전을 포기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운전을 못하면 저 차는 너가 가져갈 수도 없고 이제 관리해줄 사람도 없는데 나까지 관리 안 하면 저건 어떻게 해?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와 쌓은 추억이 저 차에 있다는 건 잘 알아. 그런데 엄마가 피할 수 있는 사고를 피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사라지면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차 관리가 걱정이라면 내가 한 번씩 들려서 정비소 다녀올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잖아. 그치? 어머니는 제 이야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히 작아진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 한편이 시리더군요. 어머니의 모든 것을 제가 앗아간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며칠 동안 밤잠도 설쳤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나 동사무소 왔어. 거기는 왜? 서류 떼려고? 아니, 면허 반납하려고. 너무 놀란 저는 그 길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엄마, 무슨 말이야? 면허 반납이라니. 너 얘기 듣고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주네. 70이 넘으면 면허 반납을 추천한다고. 면허 반납했더니 선물도 주더라. 너 그거 가질래? 문 옆에 놓여있는 선물을 건너뛴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그래도 괜찮겠어? 운전을 안 하는 거랑 면허를 반납하는 건 좀 다르잖아. 괜찮아. 괜히 면허 있으면 미련만 생기고. 아, 안 그래도 이거 말고 할 말이 더 있었는데. 차도 처분하려고 그래. 면허 반납도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차를 처분한다니. 저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운전하지 말라는 말을 꺼내서 엄마가 차를 처분한다고 하는구나 라는 죄책감이 또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엄마, 내가 미안해. 괜히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서. 면허 반납은 해버렸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는 왜 처분해. 내가 미안해. 제가 진심을 다해 울먹이며 사과하자 어머니는 의아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얘는 너가 그렇게 말해서 찾아보니까 진짜 나이 들면 사고가 많이 나더라. 요즘 택시도 잘 되어 있고 버스도 자주 다니는데 그거 타고 다니면 되지. 괜히 운전하다가 다치면 먼 고생이라니. 이 나이에 뼈라도 부러져봐. 잘 붙지도 않아. 내가 그래야겠다 생각해서 반납한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그리고 차 처분하는 건 괜히 눈에 보이니까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 네 아버지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거 보면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 저에게도 차를 한 잔 따라주는 어머니의 음성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엄마는 진짜 어른이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차 처분을 돕기로 했습니다. 미룰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차에서 챙길 것은 없는지 구석구석 살피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썼던 텐트 같은 물건들만 잔뜩 나오던 중에 어머!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닐 때는 안 나오더니 이제야 나오네. 이거 찾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대체 뭘 찾은 건가 싶어서 살펴보니 보험 증서가 잔뜩 모여있는 파일이었어요. 뭐야, 이거 없어도 괜찮았어요? 뭐 그때 잘 해결됐어. 좀 고생하긴 했지만 이거 너가 정리 좀 해줘. 저는 필요 없어진 보험 증서 꾸러미를 그대로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서 보험 증서 파일을 열어보았어요. 별거 없는 내용들의 보험 증서들을 하나둘씩 넘기던 중 봉투 하나가 제 발밑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빛이 발해 군데군데 얼룩진 봉투에는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그 무엇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뭔가 싶어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봉투 안에는 유려한 필체로 적힌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당연히 그 편지를 적은 사람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곧장 어머니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엄마! 얘는 무슨 뱀이라도 나왔나? 왜 이렇게 뛰어다녀? 이것 좀 봐. 어머니는 불쑥 눈앞에 나타난 편지에 어리둥절한 모습이셨어요. 하지만 편지의 앞부분을 눈에 담은 어머니는 편지를 제 손에서 낚아채듯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눈에 꾹꾹 담아넣기 시작하셨어요. 편지를 다 읽어 내려간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아버지가 첫 아이를 뱃속에서 잃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것이었어요. 편지에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아버지의 진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 나야.
오늘도 당신은 물도 밥도 입에 대지 않았어. 매일매일 조금씩 야위어가는 당신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타들어갈 듯 아프다네. 하늘의 선물이라고 여긴 아이가 우리 곁을 떠난 아픔보다 당신이 조금씩 야위어가는 모습이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해. 상처받은 순이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이 있어. 순이, 나에게는 선물 같은 아이보다도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도 당신이 소중해. 제발 살아주오. 물을 마셔서 바짝 마른 입술을 축이고 밥을 먹어서 배를 불리오. 그렇게 오래도록 내 곁에 살아주오. 문득 눈을 들어 당신을 보았을 때 나를 향해 내 곁에서 해실해실 웃어주오. 아마 아버지는 이 편지를 써놓고 어머니에게 전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아마 어머니는 더욱 힘들어 하셨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니를 위로하셨겠죠. 텐트를 챙기고 불을 피우고 고기를 챙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멍하니 아이들과 동행한 부부를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담요를 덮어주셨겠죠. 편지를 다 읽은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봐, 낭만 있잖니. 이러니 내가 좋아했지. 사연을 적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니에게서 한 일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남편이랑 동해안으로 바람을 쐬러 갔어. 밤바다는 정말 어둡더라. 바다를 바라보면서 찬바람을 맞는데 정신이 깨기는커녕 저 물은 차가울까? 지금 들어가면 많이 차갑겠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네 아버지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내 얼굴을 감싸주고는 이렇게 말하더라. 순이 눈에 은하수가 흘러서 하늘의 별이 저렇게 많이 떠 있는 걸 몰랐네. 이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 방금까지만 해도 밤바다가 차가운지 생각했던 사람이 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 첫 만남 때도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도 따뜻한 분이셨어요. 무엇보다 제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대한 영향을 끼쳐주신 분이셨죠. 결혼식 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데 아버지가 제 귀에 소곤거리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김서방이 못살게 굴면 바로 아빠한테 도망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빠 같은 남자는 절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때는 피식하며 웃어버렸지만 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아빠 같은 남자는 절대 없다는 걸요. 물론 저는 지금의 남편과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정하게 됩니다. 아빠 같은 남자는 절대로 없다는 걸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의 사연이 은은한 감동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저의 사연과 함께한 오늘 하루가 내일의 추억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